자위는 예비역 중령이며 레바논 국경의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ALMA 연구 및 교육센터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방위군 정보부에서 15년 동안 복무했으며 처음에는 연구 및 분석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는 북부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이드 오늘 저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 양쪽 모두에서 현재 이스라엘 북부 국경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옐로우 라인에 따라 통제권을 확보하거나 유지하려 합니다. 사실 그곳엔 명확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국경에서 때로는 1km, 때로는 12km 떨어진 거리로 다시 한번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약 50개의 시아파 무슬림 마을이 있는데 헤즈볼라가 그 마을 안과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 사이에 매일 상호작용, 전투,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즈볼라의 주요 위협은 FPVS인데 이것은 때때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심지어 옐로우 라인 내부가 아닌 곳에서 발사되는 소형 드론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격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작아서 소량의 폭발물만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서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격 시도가 경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매일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지난 금요일처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향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아리아와 크리옷에서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있었던 이전 교전과 비교해서 헤즈볼라 측의 전술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2024년에는 헤즈볼라가 한 번에 쏘는 로켓이 20발, 30발 정도였고 때로는 그보다 더 많기도 했거든요. 이번 작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휴전 상황에서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휴전은 없습니다. 사실 텔아비브에는 휴전이 있고 베이루트에도 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외는 지난주 라드완 여단 사령관 피살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헤즈볼라의 재건 과정을 진정으로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주요 활동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주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활동합니다. 헤즈볼라의 재건 노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무기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이번이 두 번째 격렬한 교전인데 물론 지금은 3월과 4월 초에 비해 조금 더 제한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가지고 있고 이런 APB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자체 제작된 건가요? 아니면 레바논으로 밀반입하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FPV에 관해서는 아마도 수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레바논에서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조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인기를 만드는 소규모 작업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로켓은 만들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은 베이루트나 데부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입품에 관해서는 시리아 정부가 일부를 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서의 밀수 산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는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밀수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 사이의 국경은 벽이나 울타리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지형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럭이 언덕과 계곡을 건널 수 있다면, 즉 길이 있다면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아마 해상 경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하리리 공항에 관한 것인데 예전처럼 정기적으로 이란 항공편이 착륙하지 않고 오직 외교관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무언가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FPV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백 대를 운반하는데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봐요, 사리트. 당신이 설명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 말은 이게 2024년에 있었던 치열한 전쟁 이후 레바논에서 두 번째 휴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후 헤즈볼라의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말했죠. 로켓 무기의 80%가 파괴됐고 그 대부분이 하루 만에 노던 에로우즈라는 반일 작전에서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에 30발씩 쏘지는 않았지만 북부 접경 지역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행동한 것이 놀라웠나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이건 전부 수학적인 문제예요. 숫자를 보면 2023년에는 헤즈볼라는 7만 5천 발의 로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로켓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격포나 드론, 무인 항공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사거리를 위해서였고 그중 일부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었습니다. 7만 5천 발 중 약 80%가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발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작전 사이에 우리는 레바논 전역, 주로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하루에 2번 정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월 말 현재의 작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전력을 더 약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천 발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어 오늘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하마스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대로 침공을 감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민간인들과 헤즈볼라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헤즈볼라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2023년 이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그때는 매일 국경선에서 그들을 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지금 헤즈볼라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헤즈볼라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테헤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나요? 전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란 대사관이 베이루트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한 이란이 헤즈볼라에 계속 관여하는 것은 매우 쉬울 거예요. 그곳은 베이루트 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본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의 작전 사이에서 이란인들이 헤즈볼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재건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임 카셈이 완전히 꼭두각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산 나스랄라보다는 확실히 훨씬 약한 인물이에요. 그는 대등한 파트너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는 하산 나스랄라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가 살아남는다면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도 그를 나스랄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요. 나스랄라는 레바논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불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란에서 가장 강한 인물라고도 불렀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란에서도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휘관들을 보면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대부분은 사망했죠. 대다수는 죽었지만 소수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군과 정치 사이에 있는 종교적이지 않은 우피크 사파나 모함마드 라이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피크 사파는 나스라라의 특수 작전을 담당하는 그림자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직책에서 사임했어요. 그는 아직도 살아있고 건재해요. 그리고 무함마드 라이드는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정말 강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봐요, 나스랄라는 너무 큰 영향력을 남겨서 그걸 따라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봐요. 지금 당연히 나올 질문은 만약 전쟁이 지금 끝난다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가 하는 거겠죠. 하지만 10월 7일 이후의 현실에서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시간을 들여 전력을 재건하고 재정비하고 다시 무장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휴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긴장 완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소리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헤즈볼라는 더 약해져야 하며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베이루트와 데부카에서 대부분의 공격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정부는 충분히 강해야 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헤즈볼라의 모든 금융활동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아마도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헤즈볼라와 진정으로 싸우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와 맞서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레바논 정부가 보여준 모든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립, 당신이 제 다음 질문으로 완벽하게 이끌어 주셨네요. 그 발언 중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2월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레바논 총리 나와프 살람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레바논 군대는 남부 지역에 대해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분명히 틀렸고 일부는 그가 거짓말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레바논 군대가 남부에 배치되어 주권을 회복하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저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남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원칙이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레바논 정부는 남부에서 주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헤즈볼라의 땅입니다. 만약 레바논을 진정한 주권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 베이루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베이루트에 헤즈볼라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헤즈볼라에 의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며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레바논 군대에 대해 우리는 헤즈볼라와 협력 중인 지휘관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군사령관은 헤즈볼라와 어떤 대립도 벌이지 않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타협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1년간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이 장교들과 헤즈볼라 사이에 협력과 조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들은 리타니강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의 군사주둔을 숨겼습니다. 확실히 리타니강 이남에서는 제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장 해제에 대한 작은 신호조차도 실제로는 헤즈볼라와 조율되어 마치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작전의 첫 몇 주 동안 이스라엘로 발사된 미사일의 약 절반이 리타니강 남쪽에서 발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도한 여단이 리타니강을 쉽게 건넌 것을 보았습니다. 작전 초반에는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지금까지 우리를 상대로 드론과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군대는 그냥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헤즈볼라와 맞서 싸우고 내전의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는 한 끔찍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국가기관과 군대에 깊이 침투했다는 거군요. 결국 국가 안의 국가를 말하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은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까? 그는 레바논 지도부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가 당신이 말한 그 조치들을 실행할 용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세요. 저는 연구자로서 특히 10월 7일 이후로 제가 연구하는 사람들, 조셉 아운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마음속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괜찮으시죠? 저는 레바논 재건 담당인 조셉 아운의 고문이 제 생각엔 2025년에 지명됐어요. 그의 이름은 알리 카미예요. 그리고 그는 이전 정부에서 헤즈볼라를 대표하는 장관이었어요. 그 전에는 헤즈볼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레바논 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는 전쟁 이후 레바논 재건을 위한 대통령의 고문이에요. 여기 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아직 그 자리에 있죠? 어떻게 조셉 아운이 그를 껴안고 일부러 데려오면서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신 말은 헤즈볼라의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도 해체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들은 레바논 사회에 어떤 형태로도 자리 잡아선 안 됩니다. 정치적 승리보다 알겠어요? 정치적 승리는 잠시 제쳐두고요. 정치적 승리보다 당신이 언급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라는 그 전체 구조가 더 중요해요. 이것은 학교, 보이스카우트, 주유소, 은행, 슈퍼마켓, 약국,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금융활동, 사회 서비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헤즈볼라는 자기 지지층을 위해 존재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지역들에서 히즈볼라 지지층이 쫓겨나면서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들이 쫓겨난 뒤 누가 돌보고 있나요? 레바논 정부는 쫓겨난 이 사람들을 돌보는 유일한 존재가 레바논 정부이고 히즈볼라가 아니도록 할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헤즈볼라 쪽 입장도 있죠. 그게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네, 보세요. 이스라엘과 미국 양국의 관계자들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기 전까지는 헤즈볼라의 주요 요구 중 하나인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계속 공격할 것이고 어쩌면 북부 이스라엘에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흐름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 건가요? 내일 새로운 라운드가 열릴 외교 협상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속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돌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될 때에만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동에서 상상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레바논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방안의 코끼리인 헤즈볼라를 무시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뤘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 안에 국가라는 상황을 계속 허용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않고 오히려 레바논을 헤즈볼라에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레바논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협정이나 정치, 넥타이 맨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합의들은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안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마스가 히즈볼라의 침공 계획을 그대로 복사해서 인지를 잡아 인간 방패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계획은 히즈볼라가 수년 전 10월 7일 이전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헤즈볼라 계획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마스는 히즈볼라의 계획을 베꼈습니다. 히즈볼라의 계획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제 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기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마스가 했던 것과 똑같이 히즈볼라는 갈릴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즈볼라가 국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전엔 매일 그곳에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자주 봤고 그들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무기와 침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남부 레바논 전역 그리고 국경 근처 모든 지역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레바논군도 UN 평화유지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바논 정부는 오늘날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라는 이전 결의안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오직 말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헤즈볼라나 레바논이 이란의 후원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영향력이 미국으로 옮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역할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군사적으로, 아마 경제적으로도요.
네, 만약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헤즈볼라의 모든 금융 활동을 금지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그들이 헤즈볼라의 우두머리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억지력이 통하지 않아요. 억제력이라는 건 우리를 죽이고 그들의 극단적인 이념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는 급진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누군가가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실히 해야 해요. 제가 말했듯이 그건 효과가 없어요. 저는 그런 말들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2006년 이후 일어난 일도 봤어요. 2006년 전 N 성명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2004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59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그 결의안은 레바논의 모든 민병대를 무장 해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결의안의 목적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는 것이었죠. 왜일까요? 하리리 총리 암살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했고 레바논 내부 상황에 관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레바논과 헤즈볼라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불행하게도 두 가지는 여전히 하나와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고 계신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본 것처럼 이란인들이 이란 전선의 휴전이 레바논과의 휴전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격 중이고 그들도 마찬가지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어요. 두 휴전이 연결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두 휴전이 연결되는지 이해는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착각했어요. 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이 충분히 커서 그들이 이 요구를 포기하고 다른 요구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레바논 정부가 무장해제를 추진한다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위협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빠른 질문 코너입니다.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분은 전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마스랄라입니다. 죽었다. 정말 그렇죠. 네, 아까 그 사람 얘기와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렸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카츠입니다. 저는 그를 칭찬하고 싶어요. 보통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칭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이스라엘군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노란 선이 뭐죠? 그는 그렇게 했고 저는 그가 그렇게 해줘서 정말 기뻤어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발언이 선동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제 칭찬은 최근 2달간 헤즈볼라와 관련된 일에만 해당돼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전반적으로 칭찬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는 얻을 수 있는 건 뭐든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레바논 대통령 조셉 아운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난 그 사람을 믿지 않아. 그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누구였지? 그는 군대의 사령관이었어. 20년 동안 헤즈볼라를 무장해제 못했어. 이제 그의 후임자인 로돌프 헤이칼은 자신의 군대를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이야. 맞아. 헤즈볼라 요원들, 이 사람들이 그의 군인들이야. 그렇다면 미국의 지원과 새로운 역량을 갖춘 레바논 군대가 무장 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레바논 군대에 돈만 지원된다면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헤즈볼라가 재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밀수 경로와 제조 시설을 계속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우 신중해요. 하지만 저는 레바논 군대에 돈을 주는 데만 집중하면서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포괄적인 조치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문제예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릿. 다음 주에도 온 더 레코드에서 시청해 주세요. 오늘과 지난 방송은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